2025년 1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모멸적인 날이었다. 아버지 강동훈이 돌아가신 지 보름이 지나고 우리는 강남의 번쩍거리는 로펌 회의실에 모였다. 31살 미술학원 강사인 나 강민재와 성공한 형제들. 언제나 그랬든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63세. 고미술 수집가이자 한옥마을 개발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던 아버지. 2024년 말 암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나셨다. 마지막까지도 내게는 그림을 놓지 말아라는 말씀만 남기셨다. 큰누나 강수연은 38세. 아버지 사업을 계승한 도시 재개발 전문가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MBA까지 마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뭐든 완벽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지만 그만큼 유능했다. 둘째 형 강민호는 35세, 성형외과 원장이다. 화려한 사교계 인물로 유명한 그는 오늘도 반들반들한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다. 의대를 나와서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지금은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나, 홍대 미술학과를 나왔지만 현재는 생계를 위해 미술학원 강사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월 수입 200만 원 남짓. 전세방 보증금도 친구에게 빌린 상황이다. 그럼 이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회의실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다. 고 강동훈 씨의 유언에 따라 먼저 강수연 씨에게는 강북 재개발 지분 60%와 용산 빌딩 1동 그리고 판교 물류센터를 유증합니다. 수연 누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손으로 가볍게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졌다. 시가로는 약 250억 원 정도 됩니다. 250억.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아버지의 맞딸이었다. 강민호 씨에게는 청담 상가 빌딩과 강남 아파트 세 채, 그리고 제주도 리조트 지분 30%를 유증합니다. 민호 형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시가로는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민호 형은 이미 성형외과로 충분히 성공했지만 이 추가 유산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차례였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강민재 씨에게는 종로구 인사동 소재 갤러리 건물 하나를 유증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다른 형제들과는 너무나 다른 규모였다. 수연 누나가 먼저 물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물인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다. 감정가로는 약 7천만 원 정도이고 현재 관리비가 월 60만 원 정도 나가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수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7천만 원, 250억, 200억과 비교하면 정말 새 발에 피었다. 더군다나 관리비까지 매달 나간다니. 민호 형이 먼저 낮게 웃었다. 하, 그래도 뭔가 받긴 받았네. 그 말투에서 비아냥이 묻어났다. 수연 누나도 거들었다. 넌 예술 좋아하잖아. 딱 어울리네. 그런데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학원 강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200만 원 받는다고 했지. 거기서 60만 원 빠지면. 민호 형의 계산에 둘이 함께 킥킥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꾹 참았다. 미안, 민재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수연 누나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갤러리 관련 서류들과 함께 고인께서 특별히 남기라고 하신 전시 도록입니다. 낡은 전시 도록 하나가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표지가 해진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 같았다. 한국 근현대 서양화 걸작선이라는 제목이었다. 뭐 그런 것도 따로 챙겨주셨네. 수연 누나가 무관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민재야, 너무 실망하지 마. 아버지도 나름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민호 형이 일어나면서 건성으로 위로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모멸적으로 들렸다. 회의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갈 곳으로 향했다. 수연 누나는 회사 긴급 회의가 있다며 먼저 나갔고 민호 형은 병원에서 기다리는 VIP 환자가 있다며 서둘러 떠났다.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도록을 자세히 살펴봤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몇몇 페이지의 모서리에 작은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별표 같은 작은 표시들이었다. 아버지의 필체 같았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평 남짓한 방은 좁고 낡았지만 벽 한쪽에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미술학원에서 돌아와 틈틈이 그린 작품들이었다. 냉장고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7천만 원, 관리비 월 60만 원. 이게 31년을 살아온 내 몫이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을까? 아버지와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다. 13살 생일날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수연 누나가 시단위 학력고사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집에는 축하 화환이 현관까지 가득했고 누나의 담임 선생님까지 집에 축하 인사를 왔다. 그날 저녁에는 롯데호텔 뷔페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다. 반면 내 생일은 어땠을까? 같은 해 봄. 나는 전국 중학생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수백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였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잘했네. 어머니의 시큰둥한 반응이 전부였다. 생일 축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그릇이 고작이었다. 15살 때는 더 심했다. 민호 형이 연세대, 의대 합격 소식을 가져온 날이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다.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 잔치를 벌였고 심지어 온 가족이 유럽 여행까지 계획했다. 그 와중에 내가 국제 청소년 미술 공모전 본선에 올랐다는 소식은 완전히 묻혔다. 어머니는 그런 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셨고 누나와 형은 아예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만은 달랐다. 민재야, 축하한다. 아버지는 혼자 나에게 다가와 등을 토닥여 주셨다. 진짜 가치는 눈에 담아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씩 나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해주셨다. 캐치북과 고급 수채화 붓, 전문가용 물감 세트까지. 다른 가족들은 모르게 조용히 건네주시곤 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윙크하셨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아버지의 서재였다. 거기에는 서양화 도록들이 책장 가득 꽂혀 있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그 도록들을 들여다보셨다. 나는 그때 그 도록들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봤다. 아버지, 이 그림들 왜 표시해 두신 거예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림은 빛을 받아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거든.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시곤 했다. 당시에는 그냥 예술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맥주를 다 마시고 나는 다시 도록을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다. 특정 페이지들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다. 마치 뭔가 숨겨진 것처럼. 혹시 해서 핸드폰 손전등을 UV 모드로 바꿔 비춰봤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숨어있던 글씨들이 나타났다. UV 형광펜으로 쓰인 글씨들이었다. 작품 설명 옆에 작은 숫자들과 좌표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글씨가 나타났다. 종로구 인사동 1, 5에 3번지 3층. 동쪽 벽면 바닥에서 1.2m 지점. 내가 상속받은 갤러리 주소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다른 좌표가 적혀 있었다. 3층 계단실 천장. 왼쪽에서 세 번째 패널.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보물지도 같았다.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였다. 다음날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다. 선생님, 이 명암 맞게 그린 건가요? 중학생 학생이 물어봤지만 나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 네. 잘 그렸네요. 계속해보세요. 대충 답하고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도록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재야,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동료인 김 선생이 다가왔다. 김 선생은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이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 오, 이거 꽤 괜찮은 도록이네. 어디서 구했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여기 뭔가 이상한 표시들이 있네? 김 선생도 그 작은 마크들을 봤다. 혹시 UV 조명 있어요? 이런 표시들은 보통 UV 형광펜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자외선을 쬐면 나타나는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나는 미술 준비실로 달려갔다. UV 조명을 찾아서 도록에 비춰봤다. 정말로 숨어있던 글씨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건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다. 그날 저녁 나는 상속받은 갤러리로 향했다.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다. 한복집과 찻집들 사이에 끼인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건물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완전히 황폐했다. 입구부터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1층 유리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안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이 있네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건물 옆 골목에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 강민재라고 합니다. 아, 민재 씨시군요. 회장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저는 최만순이라고 하고 이 건물 관리를 맡고 있어요. 제 아버지를 아셨나요? 물론이죠. 15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이 건물을 사실 때부터 제가 관리를 맡아왔어요. 최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회장님께서 참 신기한 분이셨어요. 가끔 밤늦게 혼자 오셔서 이상한 기계를 가져와 벽에 뭔가 비추시곤 하셨거든요. 이상한 기계요? 네. 파란 빛이 나는 기계였어요. 그걸로 벽 여기저기를 비추시면서 뭔가 확인하시곤 했죠. UV 조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을 꼭 지켜야. 언젠가 진짜 주인이 나타날 거다라고. 진짜 주인이라뇨? 네. 그런데 그게 민재 씨였군요. 최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건물 안은 정말 처참했다. 1층은 전시 공간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바닥에는 낙엽까지 쌓여 있었다. 2층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3층에 올라가니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여기는 회장님이 가끔 와서 혼자 뭔가 하고 계셨어요. 최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혼자 뭘 하셨는데요? 글씨를 쓰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때로는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뭔가 측정하시기도 하셨어요. 마치 건축가가 설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도록에서 본 첫 번째 좌표를 확인했다. 동쪽 벽면 바닥에서 1.2m 지점. 동쪽 벽을 찾아서 바닥에서 정확히 1.2m 지점을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벽지의 한 부분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다. 색깔이 살짝 다르고 질감도 약간 달랐다. 할아버지, 혹시 여기 전기는 나와요? 네. 전기는 살아있어요. 회장님이 꼭 전기는 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행히 형광등을 켤 수 있었다. 나는 핸드폰의 UV 모드를 켜고 벽면을 비춰봤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벽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나타났다. 여기를 눌러라. 나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러봤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세게 누르니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문이 열렸다. 어머, 이런 게 있었네요. 최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들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꺼내서 열어봤다. 안에는 은행 금고 열쇠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쪽지는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다. 민재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빛이 스칠 때만 나타나는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가치는 눈에 담아야 한다. 그 아래에는 은행명과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다. 우리은행 종로 지점 VIP 고객 전용 금고였다.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위해 이런 정교한 수수께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다른 곳에도 뭔가 숨겨두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회장님이 워낙 신비스럽게 행동하셨거든요. 특히 밤늦게 혼자 오실 때는 이 건물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뭔가 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도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두 번째 좌표는 3층 계단실 천장, 왼쪽에서 세 번째 패널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갤러리로 갔다. 계단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정말로 패널들이 있었다. 왼쪽에서 세 번째 패널을 자세히 보니 다른 것들보다 미묘하게 색이 달랐다. 할아버지, 사다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창고에 있어요.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니 그 패널만 살짝 느슨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도 뭔가 숨어 있었다.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다. 서류들을 펼쳐보니
고미술품 감정서들이었다. 그런데 감정가가 놀라웠다. 한 점에 수십억 원씩 하는 작품들의 감정서였다. 조선시대 민화부터 근대 서양화까지 다양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진품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마지막 비밀을 알고 싶다면 빛을 찾아라. 창고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보렴. 나는 점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건물 안쪽 창고를 뒤져봤다. 먼지투성이 창고 안에는 여러 점의 그림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액자가 깨지거나 캔버스가 손상된 상태였다. 그 중에서 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그냥 추상화 같았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색감이나 붓터치가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UV 조명을 비춰보니 역시였다. 밑그림에 한자로 글씨가 나타났다. 진짜 주인에게. 강은하와 강민수의 아들 민재에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강은하와 강민수. 이 이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 아래에는 북촌 한옥 지역의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다. 네, 부모의 마지막 작품이 여기 있다. 내 부모? 무슨 의미일까? 며칠 후, 나는 그 주소를 찾아갔다.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전통 한옥이었다. 대문에는 고미술 보관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니 50대 남성이 나왔다. 혹시 강민재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강 회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언젠가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들어오세요. 한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다. 마치 개인 박물관 같았다. 벽면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진열장에는 도자기와 고미술품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게 강 회장님이 평생에 걸쳐 수집하신 것들입니다. 대부분 진품이에요. 여기 지하에 특별한 금고가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정말로 큰 금고가 있었다. 은행 금고보다도 더 컸다. 회장님께서 이 열쇠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모든 걸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 현금이 다발로 쌓여 있었다.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가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수많은 고미술품, 진품 감정서가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대충 계산해봐도 300억 원은 넘어 보였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금고 끝에 놓인 편지였다. 두꺼운 봉투에 민재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줄부터 충격이었다. 민재야,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편지는 계속됐다. 우선 이것부터 말해야겠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다. 손이 떨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1994년 12월이었다. 아버지의 여동생 강은하와 매형 강민수가 작업실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 너는 갓난아기였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내가 너를 거둬 키웠단다. 나는 편지를 놓을 수가 없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읽어야 했다. 은하는 정말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홍대 미대를 나와서 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지. 민수도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이었고 둘이 함께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었어. 그들의 아이인 너도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그제야 내가 왜 어릴 때부터 그림에 끌렸는지, 왜 색감과 구도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는지 이해됐다. 그때 받은 화재 보험금과 은하의 예술품 보험금이 8억 원이었다. 그게 우리 사업의 진짜 시작이었어. 지금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부의 근원이 바로 내 친부모의 희생인 셈이지.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충격은 더해졌다.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부모의 돈으로 사업을 키워서 부자가 되었는데 정작 그들의 아들인 너는 소홀히 대한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너만 특별하게 대할 수는 없었어. 가족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했단다. 언젠가 내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야. 편지 중반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수연이와 민호가 받은 유산은 회사의 몫이야. 하지만 진짜 원주인의 몫은 따로 너를 위해 준비해뒀다. 이 금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너가 발견하게 될 것들까지. 하지만 그냥 돈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정말로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 진짜 주인으로서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편지 말미에는 마지막 지시사항이 있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 네, 부모의 마지막 작품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어. 그걸 보면 모든 퍼즐이 완성될 거야. 며칠 동안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소화하느라 혼란스러웠다. 31년을 살아온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멍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학생들마저 내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 누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민재야, 갑자기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 집으로 올 수 있어? 정말 급해. 누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의 냉정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에 가니 민호 형도 와 있었다. 둘 다 평소와는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명품 시계도 빠뜨려 놓고 머리도 헝클어진 상태였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야, 솔직히 말할게. 수연 누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진행하던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어. 네. 주민 반대와 환경단체 소송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데 이미 투자한 돈이 200억이 넘어가거든. 은행 대출까지 끼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개인 파산이야. 수연 누나의 얼굴이 창백했다. 평생 성공만 해온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민호 형도 거들었다. 나도 상황이 똑같아. 병원 확장하면서 투자한 펀드들이 다 망했거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성형외과 업계가 너무 어려웠어. 환자는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현금 부족으로 병원 운영도 한계에 왔어.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평생 성공 가도만 달려온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 수연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화랑 할 수 없을까? 7천만 원이라도 당장 우리에게는 절실해. 셋이 나눠서 쓰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텐데. 누나, 그건 민재야. 나도 알아.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거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정말 급해.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망할 수도 있어. 민호 형도 거들었다. 그냥 빈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봤자 관리비만 계속 나가잖아. 차라리 팔아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게 낫지 않을까? 가족이잖아. 나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혼자만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아버지가 진짜로 준비해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모든 걸 털어놓을 테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모든 진실을 공개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 내가 사실은 조카라는 것, 그리고 숨겨진 유산의 엄청난 규모까지. 가족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럼 민재가 조카였다는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 과묵하셨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네, 강은아, 고모와 강민수 고모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 수연 누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네, 제 친부모님의 보험금에서 시작된 거예요. 8억 원이 지금 우리 집안 재산의 씨앗이었던 거죠. 민호 형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럼 정말로 너한테 돌아가야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거네. 300억 원어치가 넘는 고미술품과 현금이 이미 확인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을 그냥 나눠 갖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며칠 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강은하 미술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재단? 네. 화재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과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하는 재단이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수연 누나는 재무와 법무를 맡아주시고 민호 형은 예술품 복원을 위한 의료 기술 개발을 담당해 주세요. 제가 큐레이터와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맡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반대했다.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 재단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였다. 민재야,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지금 당장 파산할 상황이야. 수연 누나가 답답했다. 하지만 내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구조를 설명하자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재단이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문화재 복원은 정부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업 사회공헌 예산도 유치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연 누나는 재무 전문가답게 숫자를 따져봤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네.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민호 형도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의료기술을 예술품 복원에 접목한다. 생각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분야네. 성형외과에서 쓰는 레이저, 기술이나 재생의학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다. 민재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정말 미안하다. 31년 동안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아니야. 너를 친아들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은하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아들을 이렇게 대했다니. 어머니는 계속 울으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후, 강은하 미술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종로의 그 낡은 갤러리는 완전히 새 단장되어 아름다운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다. 1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화재 피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다. 2층은 기획 전시실로 매월 다른 주제의 전시를 열었다. 3층은 교육 공간과 사무실로 활용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화재 피해 예술가 지원이었다. 작업실을 잃은 작가들에게 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작품 복원비와 새로운 작업 도구를 지원했다. 두 번째는 청년 작가 육성 프로그램이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유망한 신인 작가들을 선발하고 전시 기회와 창작 지원금을 제공했다. 세 번째는 문화재 복원 사업이었다. 민호 형이 성형외과에서 쌓은 정밀 의료 기술을 활용해서 손상된 고미술품들을 복원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재단 개관식 날은 정말 특별했다. 개관 전시의 메인 작품은 내 친어머니 강은하의 자화상이었다. 북촌 한옥에서 찾은 그 작품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눈빛에서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전시 오프닝 때 스포트라이트가 그 자화상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빛이 스칠 때만 나타나는 길이라는 복선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과 그 가족들.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도 3년 전 화재로 30년간 모은 작품들을 다 잃었는데 재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0대 청년 작가도 찾아왔다. 돈이 없어서 전시할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 첫 개인전을 열 수 있게 됐어요. 꿈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전시 오프닝에서 나는 짧은 인사말을 했다. 이 재단은 단순히 예술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다. 민재야, 정말 자랑스럽다. 은하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수연 누나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지 않았다. 재단 일에 진심으로 매진했다. 민재야, 이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처음으로 일하는 게 즐거워. 민호 형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다.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완전히 접고 예술품 복원 연구에 푹 빠졌다. 민재야, 형이 후회한다고 생각해? 형, 괜찮아요? 전혀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봐. 사람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수백 년 된 소중한 문화재를 원래 모습으로 되살려내는 일이 훨씬 의미 있어. 재단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복원한 고려시대 불화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민호 형이 성형외과에서 쌓은 정밀 레이저 기술과 재생, 의학을 활용한 복원 방법이 세계 최초의 혁신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일본과 유럽에서도 복원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재단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화재 피해 지원을 넘어서 문화재 복원 전문 기관으로 발전한 것이다. 수연 누나의 재무관리 능력도 빛을 발했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민재야, 솔직히 말하면 재단 운영이 내가 했던 어떤 사업보다 성취감이 커. 누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구석에 서 있지 않았다.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들과 소통하며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예술에 대한 내 안목과 감각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2년 후의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다. 강민재 관장님 계신가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네, 저인데요. 저는 강은하의 대학 동기였던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다. 시어머니의 친구였다. 은하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낡은 앨범 한 권을 건네뒀다. 이건 은하 언니가 대학 시절부터 그린 스케치들이에요. 화재 때 타지 않게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민재 씨가 자라면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됐네요. 앨범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아기를 그린 그림도 있었다. 이게 민재 씨예요. 은하 언니가 얼마나 예쁘게 그렸는지 보세요. 나를 그린 어머니의 그림이었다. 갓난아기였지만 그림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은하 언니가 항상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면 좋겠다. 우리 부부의 꿈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민재 씨가 이렇게 훌륭한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예술가들을 돕고 있다니. 은하 언니와 민수 오빠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재단 사무실에서 혼자 그 스케치들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31년 동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항상 비교당하고 소외받는 막내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투명인간 취급이었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나는 강은하와 강민수의 아들이고 예술을 사랑했던 부모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이제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신다. 예전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다른 자식들보다 더 신경 써준다. 수연 누나는 차가운 사업가에서 따뜻한 누나로 변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민호 형은 허영심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형외과 원장에서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180도 인생이 바뀌었지만 훨씬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과 이해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다. 이제 우리에게 혈연은 중요하지 않다.